11월 25일부터인가? 그때부터 한 3주 동안 또 예약 잡혔거든요. 계산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갑자기 연락 오더니 하고 싶대가지고 결제하면은 확정 예약 되니까 결제하시라고 승인을 해줬더니 바로 결제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 부업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에어비앤비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문제는 저는 격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는 이제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을 하고 있는 날에는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 문턱을 느끼는 그 부분이 뭐냐면 공간으로 수익화를 준비하는 예비 사업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간대여 공략집 공돈사 선달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단기임대 창업 다마고치를 통해서 실제 멤버님의 사례를 빗대어 처음부터 끝까지 임장부터 계약, 전대차 허가, 내부 시설 집기 구비, 사업자 등록, 플랫폼 업로드, 첫 정산까지 과정을 모두 전달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실제 33M2 단기임대 숙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드릴 멤버님을 모셨습니다. 채널에서는 처음 접하게 되는 얼굴일 것 같아요. 그 채널의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소속으로 시내버스 운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버스 기사님, 굉장히 이제 조합이 신선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조합인 것 같기는 해요. 그 근로하는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직업은 이제 네. 손님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걸 도와주는 업이고 이제 퇴근하는 걸 도와주는 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셔서 준비해서 출근하는 저희는 한 4시에서 5시에 준비를 끝내놓고 운행 출발을 합니다. 그 시간대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남들보다 빨리 출근을 도와주면서 퇴근까지 케어를 하면 대충 16시간, 18시간 근무를 하는 셈이죠. 그렇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격일로 근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항상 투잡이나 쓰리잡, 많게는 포잡까지 하면서 하루 4시간, 5시간 자면서 비슷한 근무 타임으로 3, 4년 정도 생활을 해봤는데 그렇게 근무를 하면 결국에 몸이 축나게 돼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업이 하나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월급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많이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유튜브에선 이제 서울 시내버스 관련해서 엄청 영상이 많이 떴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연봉 5천, 6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영상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과정까지가 너무 깁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는 좀 근무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페이도 뭐 내가 혼자 생활할 거면 괜찮지만 이제 미래를 그리기에는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업들을 알아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정에 합류하고 앞으로 컨텐츠로 전달을 드릴 건 33M2 단기 임대를 합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될 텐데 단기 임대를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로는 원래는 에어비앤비를 준비하려고 하셨다가 이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계기로, 어떤 경위로 에어비앤비를 다짐을 했고 왜 포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쉬는 날마다 임장을 돌아다녔어요. 계속 일을 하고 3, 4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켜서 네이버에 부동산에 계속 연락을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직접 현장을 나가서 임장을 계속 돌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진실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제 근무복까지 입고 직접 이제 비타오백 바카스 사들고 이제 직거래로 하려고 당근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까지 이제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2주에서 한 달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줄 섰어, 안 돼. 이제 20대 초반이시거나 자본금이 적게 책정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증금 1,000만 원 이하로 들어가려는 에어비앤비 매물 물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지가 않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룸이어야 되고 각방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게 합법 매물들인데 저렴한 것은 내가 수리를 셀프 인테리어를 다 건드려야 되거나 그리고 내부 직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보통 700만 원 이상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도 서울이랑 부산 이 두 곳만 한정이 되어 있고 이 두 곳에서 내가 물건을 찾고 사업자를 내고 오케이를 받더라도 실제로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주변에 숙소가 없다? 그러면 이건 도박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멤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보증금 1,000만 원 방이 2개고 거실이 하나면은 한 베이당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보증금 1,000만 원대 매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상태가 좋지 못해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런 공동생활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혹은 단독인데 단독 같은 경우에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세대나 다가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부동산 중개사 분이나 아니면 임대인 분에게 세입자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경우까지는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드물 뿐더러 사업을 영위하기 처음으로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 임대로 전향을 하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최대 4번만 CS를 받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정리도 4번이 끝이겠네. 라는 생각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업이 3,3렌투다라고 계산했습니다. 단기 임대를 주는 플랫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랫폼마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33M2가 가장 대중적이다 보니까 33M2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유튜브 콘텐츠 채널에서 언급을 하는 분이 저뿐 아니라 적지 않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처음 접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강의도 들어보시고 실제로 뭐 코칭이나 상담 요청까지 해보셨던 입장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게 조금 네네. 예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에어비앤비를 처음에 알아봤을 때도 저는 네. 무조건 합법이어야 된다가 제 1원칙이었습니다. 근데 합법이 아니고서 무언가를 영위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뒤통수 치는 사람은 반드시 전 생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네네. 이제 일부 뭐 강의하시는 분이라던가 전대차 허가 받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냥 전대차 계약이 딱 이루어지지 않았다던가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100% 합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달님을 만나서 완벽하게 합법을 진행하고 싶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합법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동사 과정에도 합류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실제로 나는 실행하겠다, 무조건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저한테 한 일주일 만인가? 네. 거의 일주일 만에 저 그러면 선달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중개사분한테 오늘 제가 일하는 날이니까 문자만 미리 돌려놓을게요. 이 말 하고 다음날에 물건 보러 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이렇게 실행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몸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장을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었고 근데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위치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A급, B급, C급 상권이라고 하면 A급에 해당하는 상권지 매물인데 딱 한 번, 트라이 한 번으로 임장 한 번으로 전대차 허가 받고 그리고 계약서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는 전대업 사업자까지 등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른 템포거든요. 이제 단기 임대 이제 계약하고 인테리어나 시설 짓기는 현재 갖춰진 상태일까요? 기본적인 옵션은 다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전에 살고 계신 세입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께서 나가시는 시점에 맞춰서 집기들을 세팅할 생각입니다. 제가 들었었을 때 렌탈 프리를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세입자분이랑 조절도 안 됐었고 이제 기존 세입자분이 나는 그날에 나가야 될 거고 그 날에 나가지 않으면 내 퇴거일에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신 상황이라서 렌탈 프리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님께서 이제 제가 영상 콘텐츠 3부나 4부 정도쯤에서 어떤 시설 집기를 구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어떤 집기를 구비를 했고 얼마나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내부 집기는 아직 구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합법 운영을 하기 위한 기초 조건을 전부 다 갖췄어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하고 그리고 전대차 허가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우리가 사업자 통장이랑 사업자 카드 개설을 했죠. 네, 맞습니다. 플랫폼에 업로드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 일련의 과정을 생각을 했었을 때 에어비앤비였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좀 불가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가능했더라도 퀄리티는? 많이 낮았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들어가는 오피스텔이 여러분들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하겠지만 무려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스타일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보기만 해봤거든요. 중개 일을 하면서. 그걸 감안했었을 때 와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상권도 A급이고 스타일러가 옵션이라고. 심지어 오피스텔 신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어진 지 2년 동안 됐어요. 그쵸. 뭐 만으로 1년 반이 안 된 오피스텔인데 보증금 1,000에 월세 한 120, 130? 네, 맞습니다. 맞죠. 내가 알아봤을 때는 그런 조건은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 120, 130이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정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수요 분석을 한 것 그리고 멤버님이 교차 검증으로 수요 분석을 했었을 때 우리 일주일에 네. 미니멈으로 잡았던 수입이 얼마죠? 임대료랑 관리비 포함해서? 일주일 기준으로 제가 계산했었을 때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55만 원 정도를 제가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는 10만 원, 청소비는 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토탈 일주일 이용료만으로 70만 원으로 네, 산정을 맞습니다. 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볼까요? 불가능할 거라고 볼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팔려요. 근데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다른 사람들이 왜 단기 임대를 안 하고 있겠냐? 단기 임대를 하고 있어요. 경쟁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팔릴 수밖에 없는 숙소를 우리는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얼마를 받을지 미리 전달드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소 부킹 몇 주 잡았죠? 못해도 3주입니다. 그렇죠. 초심자가 처음부터 풀부킹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내 기대치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는 3주 절반 정도 살 거라고 봐요. 왜냐면 처음에 운영할 때 깔끔하게 숙소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쓴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누구는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로스를 산정을 해보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1주에 책정했던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70만 원이었죠. 그럼 곱하기 3이나 3.5를 잡고 계산을 하는 게 보수적인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3을 하면 얼마다? 210만 원 정도 된다. 이걸 고도화를 해서 내가 로스를 줄여나가고 단박 수요도 합법적으로 받게 된다면 곱하기 4, 곱하기 4.5, 곱하기 5 내가 이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은 얼마다? 5팀이다. 그럼 5팀이면 매출이 얼마다? 350이다. 그렇죠. 이건 물론 행복 회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했던 210과 350 사이의 매출이 발생할 거고, 우리가 고정비로 잡았던 금액이 대충 토탈 비용을 포함을 했었을 때 140만원 전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금액 2주만 부킹하면 사업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앞에 캘린더가 막혀있고 뒤에 캘린더가 막혀있으면 고객은 심리적으로 지금 내가 예약을 해야지만 무조건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케팅적인 포인트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후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운영하기가 편리해져요. 다마고치 과정을 일부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멤버님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으며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매출은 얼마고 이 매출이 실제로 정산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임대 다마고치 콘텐츠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좋은 콘텐츠였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언급된 일련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도 실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태스크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단기임대 매물을 어떤 경위로 찾게 되었고 전대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근데 사실 노력이라고 하기 애매하긴 해요. 사실 하루가 안 걸리긴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채널에서 전대차 허가 받는 법에 관한 영상을 4편 정도 작성을 했을 겁니다. 4편에 해당하는 영상 고정 댓글에다가 기입을 해줄 테니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신다면 한번 열람을 해보시고 실제 그 콘텐츠를 바탕해서 중개사분들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그냥 한샘 취지 뭐가 아니라 실제로 연락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됩니다. 합법 단기임대 다마고치 1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공간대여 사업으로 수많은 공간대여 업 중에 왜 단기임대를 해야 하는지 멤버님의 경험과 사례, 환경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대여 공략책 공동사 선달이었습니다. 저는 게스트 플랜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고 전대차가 받는 것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일주일도 안 걸렸죠. 사실상 하루 걸렸죠. 네, 맞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솔직히 이제 집 주인분과 전 세입자분의 어떤 분쟁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았던 그 계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 방을 보러 갔을 때도 이미 안에는 시설이 다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실이다라고 처음에는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멤버님, 네. 우리 1부의 영상 송출이 됐고 제 채널에 보면 항상 댓글들이 날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단기임대 관련된 콘텐츠를 언급을 하면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남겨지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전대차 허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전대차 허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우리 플랜맨 멤버님 네, 임상하고 계약하고 전대차 허가 받는 것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일주일도 안 걸렸죠. 사실상 하루 걸렸죠. 네, 맞습니다. 이걸 보고 멤버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 전대차 허가
허가 선달 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경험도 있고 뭐 여러 숙소를 운영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했었을 텐데, 그럼 옆에 있는 플랜맨 멤버님의 경우에는 첫 임장에 전대차 허가를 받았다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 전대차 허가가 결국에는 임대인에게 내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지만 임차인의 신분으로 임대인과 동일하게 보증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정상적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대차 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래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아쉬울 게 많은, 예를 들어 공실기간이 길다거나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를 생수기나 레지던스, 실제 임대차에서 방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러한 수요를 정조준을 했고,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거 내가 전대차가 됐든 무엇이 됐든 빨리 임대차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상황에 매물들을 최우선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멤버님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지금 화면에 사례들을 첨부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을 했을 때 플랜맨 멤버님께서도 만약에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 제가 전대차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이 말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전대라는 그 자체가 나는 너랑 계약하는데 다른 사람이 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임대인이 많을 거예요. 혹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편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나는 정말 이 공간을 깨끗하게 쓸 거고 나갈 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 다 하고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공간 쓸 때는 이런 계획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월세 보증금을 수취를 해서 공간 관리에 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까지 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저 여기서 전대요 팔래요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다가왔을 때 그래도 얘는 깨끗하게 쓸 사람이구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33M와 같은 플랫폼 단기 임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 공간 깨끗하게 쓸 거고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에 더해서 내 공간이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거나 공실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전대차니 뭐니 입 아프게 입씨름할 필요 없이 네가 내 그 세입자가 돼주겠다고 알았어 우리 계약하자가 된다라고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멤버님이 동일하게 공실로 반년이나 1년 된 공간이 있어요. 안 나가요 임차가. 네. 월세가 내가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주변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나갈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전대차 허가해주면 나 공간 깨끗하게 쓸 테니까 이거 계약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계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합니다. 그쵸. 네. 물론 100%는 아닐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내가 이 공실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빨리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닌 분들이라면 전대차 허가를 포함해서 전부 다 계약을 오케이를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 임장부터 전대차 허가받고 계약서 쓰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사업자 통장 개설하고 카드 만들고 집기 구성까지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1년의 과정 우리 얼마나 걸렸죠? 일주일? 그쵸? 일주일에서 2주일 걸렸죠. 열흘이 채 안 걸렸어요.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도 2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물건들을 공략을 할 때 동일하게 수시 분석하기 전에 우리 전대차 허가 받을 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상의를 했고 스토리 라인을 잡아놓고 실제로 임대인분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결핍이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날에 맞춰서 들어올 사람들 그 일정에만 그 일정을 앞당기지도 않고 뒤로 미루지도 않는 정확한 일자에 입주가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는 분을 연락을 했고 전대차 허가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임장을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했습니다. 네.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대차 허가 안 받고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로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대차 허가 도움드리고 코칭해드리고 피드백 드렸던 것 못해도 20건 정도 될 텐데 이 20건 대체적으로는 한 3번 트라이를 했다가 멤버님을 기준으로 멤버님 뒤에 이제 세미나에 참가하신 분들도 계신데 첫 번째 시도만에 전대차 허가를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에 전대차 허가의 요지가 뭐다? 임대인이 아쉬운 거를 공략하는 데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위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차례 임장을 통해서 계약을 했던 것 중에 제 마인드 컨트롤은 나는 이미 하고 있다. 나는 이미 사업자다. 자신감으로 좀 이긴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트라이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실제로 내가 이거 말하기가 좀 너무 껄끄러운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몸도 이제 굳어버리고 시선 처리도 자연스럽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힘든 부탁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중개사도 당연히 알아 챕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실제로 중개 업무를 1년 반 정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의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대차에 대한 허가를 해줄 정도로 임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들을 최대한 공략을 한다. 그리고 이런 그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불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선정한 입지 A급이에요, B급이에요, C급이에요? A급입니다. 그렇죠. 역에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죠? 여기에서 1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서울 시내예요. 서울 시내. 여기서 1분. 이렇게 계약서 실제로 지참을 해서 방문을 해주셨고요. 이걸 원본을 그대로 공개를 하면 좋지 못한 일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 계약서의 사본은 제가 지금 화면에 별도로 첨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에서 1분 거리는 위치에 임대인이 아쉬워하는 그 조건과 만났기 때문에 단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대차 허가부터 사업자 개설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직전 현상부터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통상에는 일반적인 이사를 할 때도 그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빈 기간을 우리가 공실 기간 혹은 렌탈풀이라고 지칭을 많이 해요. 근데 이미 기존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의 세입자와 임대인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신규 임차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렌탈풀이를 하루도 받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다고 제가 제가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솔직히 이제 집 주인분과 전 세입자분의 어떤 분쟁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았던 그 계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에 방을 보러 갔을 때도 이미 안에는 시설이 다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은 공실이다라고 처음에는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강경한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굳이 성질 더 긁는 것보다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늘 좋은 일만 경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나한테 스쳐 지나가는 사고가 하나 발생했다. 근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가 화를 내면 계약이 파토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입지나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다시 임장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시간에 대해서 내 비용을 쓰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마냥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대차 허가를 받는 방법과 그리고 접근 방법, 최악의 케이스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뭐가 남았죠? 내부 씻기를 채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플랫폼에 등록된 것도 업데이트를 하고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이 시설 집기를 채우는 것, 우리가 그 현장에서 실제로 채우는 과정도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어떤 공식을 갖고 어떤 기준을 잡고 내부를 채워야 하는지 실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숙소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그리고 다마고치보다 조금 더 빨리 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지고 있는 플랜맨 멤버님의 유튜브 채널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간대요 공략집 공돈사 선달이었습니다. 게스트 플랜맨이었습니다. 내 상황에서 공간대여 창업해도 괜찮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 내 공간들 언제까지 공실로 둬야 할까요? 당신의 고민 공간대여 공략집 공돈사에서 해결하세요. 매월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부터 공간대여 다마고치 1:1 코칭까지 월급 외 파이프라인 월세 수익률 극대화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이력 한 줄이 되기를. 공돈사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내부 집기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내부 집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실측 자료가 필요해요. 평면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당연히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를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고 이거는 되겠다 싶어서 계약하고 왔어요. 우리가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런 재미난 이벤트들이 흔히 말하는 유튜브 각이 정말 많이 나와 일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내부가 비어 있으니까 공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개사님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미 이전 세입자분과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일자 조율도 안 됐고 그리고 우리 그 내부 청소랑 집기료 구비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겪을 수 있을 만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치수 정보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토대로 한번 검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입주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이 지금 멤버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신축이나 준신축이라고 하면 모델하우스에는 평면도나 그 평형에 맞는 인테리어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정보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하우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부의 시설물 집기들을 분양 정보 팜플렛을 보고 똑같이 구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를 한 게 있어요. 똑같은 걸 개인이 구비를 하려면 시공의 영역도 조금이나마 건드려야 되고 해당 항목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비싸요. 돈으로 기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멤버님과 제가 운영했던 공간처럼 원룸이나 아니면 분리형 원룸 혹은 투룸 같은 그런 공간에서 그런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그 공간 하나당 기본적으로 잡는 예산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이란 말이죠. 근데 복층 원룸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말이 복층 원룸이지 공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베이로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인테리어나 네. 가구 배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 또한 그 인테리어 측면에서 미적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비 사업가분들의 막연함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구, 집기, 뭘 채워야 할까? 뭐 침구류 구비를 해야 될까? 이건 어디다가 놓아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자,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파티룸 멘탈 스튜디오 영상, 1년 전, 2년 전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공간을 운영을 하더라도 완전히 0에서 시작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공실에서 시작하지 마라. 아니면 특정 시설 집기가 구비가 되어 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던가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주더라도 알차게 구성된 그 공간에 입점을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입점하는 내가 이제 입주하게 되는 공간이 오피스텔이니까 어떤 시설 집기가 있을 리가 만무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공간을 구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생각만으로 공간을 구성하면 안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내가 내 입맛대로 생각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진행했을 경우에 필요 없는 중복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 이것도 넣어야죠.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한 번에 일괄 결제를 하면 우리가 목표했던 그 하나의 공간에 대해서 100만 원 미만으로 세팅을 한다라는 원칙이 깨지기가 너무나도 쉽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당연히 남들 눈에도 괜찮아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품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로만 할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인테리어적인 감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치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나 지금 멤버님의 경우와 같이 인테리어나 홈 스타일링에 대해서 그 경험이나 혹은 이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막연함은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채워야 될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만 기본적인 것들을
구비를 해놓고 그 기본적인 것들에다가 소품이나 조명을 나중에 포인트로 준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손날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건을 이렇게 다 세팅하다 보면 그러면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좀 세팅하면 좋을지 우선은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넣느냐 마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마다 뭐 단기임대 침구류 제공할 수도 있지, 제공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주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침구류에 대해서 비교적 유하기 때문에 처벌이나 단속에 대한 걸 굳이 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100%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리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를 전부 다 경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그 하나의 명제를 깔고 가야 돼요. 내가 침구류를 넣는다면 이걸 언제 제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불법 숙박업이랑 그 단기 임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 어메니티 제공, 침구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내가 24시간 비치를 해 놓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걸 참고해서 내가 침구를 구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간단해요. 여름에는 당연히 좀 통풍이 잘 되고 좀 삼배 같은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류의 이불을 얇게 여러 겹을 이용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세탁성이 용이한 침구를 구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봄,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내부에 그 침구 웰피만 간단하게 교환이 가능한 침구를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핵심이 되는 그 소일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침구 바깥에 표피만 우리가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 몸에 닿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면 충분히 만족스럽게 게스트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층을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층이면은 이제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1층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위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가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실제 복층 오피스텔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 단기 임대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침구를 위에 넣을 경우랑 아래를 넣을 경우는 수요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직장인이 출장 수요를 우리가 메인 타겟으로 잡고 판매를 할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위에 넣든 아래에 넣든 상관이 없어요. 저라면 아래에 침구를 구비를 하게 되면 위에 공간이 그냥 죽어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수면 공간과 휴식을 깊게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위층, 복층으로 올릴 것이고 밑에 공간을 별도로 분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래에 놓아야 되냐, 어떤 경우에 놓아야 될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2명 정도 왔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멤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직장인 수요를 잡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커플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후기를 취합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침구류를 내려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침구 어떤 걸 구비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일단 매트리스가 있어야겠죠. 무조건이죠. 네, 그리고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이제 매트리스 커버랑 이불 그리고 베개, 그다음에 이제 원래 침대에 이제 매트리스를 깔게 되면은 이제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위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나무로 된 깔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침구류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구비할 만한 것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트리스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매트리스에 돈을 아껴야 될까요? 조금 써야 될까요? 아무래도 네. 숙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돈기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스는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애용하는 브랜드는 지누스라는 브랜드고, 이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예요.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 1등을 굉장히 오랜 기간 달성한 브랜드입니다.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뜻이죠. 굳이 하이엔드급까지 가지 않아도 엔트리 라인에서 더블 사이즈나 퀸 사이즈를 주문하면 충분히 오래 만족스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구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첨부 자료로 활용이 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이나 영상 소개란에서 실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별도로 기입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 커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커버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세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세탁에 용이한 커버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또 오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구비해야 되는 커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 매트리스에 감싸는 커버랑 에 감싸는 커버가 있을 겁니다. 일단 매트리스에 감싸는 커버는 무조건 이중으로 하셔야 돼요. 왜 이중으로 해야 될까? 정답은 없어요. 그냥 딱 던져보세요. 제 생각에는 네네. 그 한 개만 했을 때보다 두 개가 오염을 덜하게 하니까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매트리스 바로 위에는 방수 커버를 씌워야 되고요. 그 위에는 뭘 씌워야 되냐면 촉감이 괜찮은
우리가 커버 보면 그 몸에 닿는 부분이 그 면재질로 박음질이 되어 있는 커버가 있어요. 내가 내 몸에 닿는 부분이 방수 커버만 쓰게 된다면 굉장히 까슬까슬하고 잘 때 바스락바스락 소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깊은 숙면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커버를 2개를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매트리스 오염도 관리를 위해서라도 여러 개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불 커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불 쓸 때 보통 어떤 이불을 써야 할까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멤버님의 입장이라면 여름에 어떤 이불 쓸 거예요? 아무래도 좀 가볍고 시원한 재질을 찾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삼배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이불을 쓰거나 아니면 그 하절기에 맞춰서 나왔던 이불, 뭐 동절기보다 훨씬 더 얇고 가벼운 이불 친구를 구비를 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동절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두꺼운 게 좋겠죠.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 외피만 교환하고 내부 심지는 유지하는 형태의 이불을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 대여 사업을 하면서 침구류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침구류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관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하기 편해야 돼요. 저라면은 네. 화이트는 조금 피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일단 색상적으로 봤을 때 일단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화이트 혹은 살짝 파스텔 계열의 친구가 조금 더 무드를 연출하기 용이하지만 관리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난 관리 편한 것만 생각할 거야 라고 했다고 블랙으로 맞춰버리게 되면은 거의 뭐 크로마키 순으로 베개랑 이불이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는 그레이 톤 침구류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호텔에서 그레이 계열의 침구류는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 우리가 그 호텔에서 쓰는 침구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은 그 세탁을 하고 내부에서 이제 끈 묶고 이제 그 평탄화를 한 다음에 각까지 잡아야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호텔 침구 여러분들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편한데 불편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흔히 가정집에서 쓰는 것 중에 조금 더 양질의 침구를 여러분들이 구비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죠? 깔판이 필요. 이제 깔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프레임인데 깔판으로 이야기가 된 이유가 공간 위쪽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층이나 뭐 복층이 아닌 경우나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1층에서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깔판만으로는 이 높이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멤버님처럼 유의 공간을 이제 쓴다 그 가정을 하게 된다면 깔판 정도만 원목 소재의 깔판 정도만 구비를 해놓고 매트리스가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게끔 관리하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선달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이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계절 이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불도 저는 소모품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오래 못 써요. 좀 좋게도 나쁘게도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한 번에 짬뽕을 시키게 되면은 수명이 금방금방 달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소파 베드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소파로도 쓸 수 있고 침대로도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는 소파로도 아쉽고 침대로도 아쉬운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이도 저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끼익끼익 거리는 소리 나가지고 아 이걸 내가 대형 쓰레기로 언제 버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성격을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침구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걸 구비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러면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면은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하고자 접근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아끼지 말 것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 우리가 아낄 거랑 아끼지 않을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용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닿는 거에는 절대 아끼면 안 돼요. 매트릭스도 제가 왜 새 상품을 이야기를 하냐면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당근에서 무료 나눔 받아가지고 이거 쓸 거예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 매트리스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벼룩이 있을 수도 있고 한창 얼마 전까지 배드버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벌레와 함께 동침하는 생활을 많은 분들이 저는 원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기가 힘들긴 합니다. 이제 뭐 다음 1층에서 이제 세팅할 가구
가구 정도가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집기를 구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가구가 필요할까요? 바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소파 아니면 소파? 테이블, 테이블? 뭐 스탠드, 탁자 요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멤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크게 4개, 5개 정도 가구를 여러분들이 구비를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내가 앉을 공간이 있어야지 계속 쓸데없이 걸어 다니질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앉을 장소를 먼저 구비를 하셔야 되고, 그 앉을 장소를 구비를 할 때 2명이 앉을 것이냐, 3명이 앉을 것이냐, 혹은 3명 이상이 앉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소파도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그냥 일자 형태로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기역자나 니은자로 크게 구비가 되어 있는 소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머무르는 장소를 조금 여유롭게 쓰고 싶다, 혹은 내가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눕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니은자 소파 괜찮다라고 봐요. 자, 이제 우리가 앉았어요. 앉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뭐 맥북이나 노트북으로 이제 문서 작업도 할 수 있으니까 테이블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타겟을 직장인이나 출장 수요를 잡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최소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물론 오피스텔 옵션으로 기본 테이블이 있긴 한데, 기본 테이블 느낌이 어떠냐면 외관은 그 신축이다 보니까 상태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상태는 나쁘지 않을 텐데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테이블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예전에 독서실 테이블 기억나세요 혹시? 아, 네.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불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오피스텔 기본 이제 붙박이로 들어가 있는 테이블의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별도의 작업대, 워크스페이스 하나 정도는 추가로 구비를 해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앉을 곳, 그리고 작업할 곳을 마련을 했어요. 스탠드, 탁자. 탁자, 뭐 보조 협탁 정도 네.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뭐 선택사항이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소파를 안 쓸 거다라고 한다면 접이식 의자를 여러 개를 구비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고요. 내가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소파 같은 경우에는 소파에 맞는 테이블이 있을 텐데, 내가 의자를 썼을 때에는 의자에 맞게 조금 더 높이가 큰 테이블을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마련이 되었을 때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럼 어떤 걸 구비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조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빛에 굉장히 많이 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경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야경, 그 불빛이 너무 예뻐서. 맞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깜깜한 그 배경에다가 뭐 광안리 가면은 달교도 보고, 서울 가면은 롯데월드 타워 보기도 하고, 네, 내가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특정 무드를 연출을 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내가 소품에 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그 돈을 많이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조명을 구비를 하거나. 둘 다를 구비하면 좋겠지만 둘 다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가성비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내가 강조를 할 것이고,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강조를 덜 할 것이다, 강조를 하지 않을 것이다를 구성을 해 놓는 게 좋은 선택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길게 장 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는 조명 있잖아요. 네. 이제 벽을 보고 반사시키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픽사에 보면은 그 흔히 나오는 그 뛰어다니는 탁자형 스탠드 조명 있죠. 네. 그거 그 길게 되어 있는 이케아 조명도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공간의 메인 그 간접 무드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과하지 않게 구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작업대 옆에 이제 보조 조명으로 쓸 수 있는 그 좀 테이블 조명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구비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구를 마련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고요. 뭐가 필요할까요? 가전제품. 맞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들어간 거 보면은 네. 기본 옵션으로 풀 옵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했을 때 네. 일단 TV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TV. 네. 맞죠. 그리고 와이파이 정도 있으면 좋겠네요. 공유기, 셋톱박스. 맞아요. 그리고 TV를 쓸 때에는 내가 이제 이동식으로 스탠바이미처럼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TV에 맞는 협탁을 구성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그 복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낮은 영역에 TV 다이를 하나 구성을 해놓고 그 위에 TV 기본 거치대 있잖아요. 그 거치대 그대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기와 셋탑박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가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에어프라이어 무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쵸? 아, 저는 이게 네. 또 가전이라고 하니까 기본 네. 옵션에서 정말 놀랐던 게 네. 솔직히 뭐 냉장고, 세탁기 요 정도만 있어도 그래도 기본이네 하는데 건조기가 들어가 있네? 그리고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네?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개인이 구비하려면은 그 항목당 그 전부 다 하나 계산을 하게 되면은 400에서 500은 우습게 나오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특히 스타일러가. 저도 스타일러 보기만 해보고 써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저도 못 써봤어요. 그게 기본 옵션이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상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시설이랑 집기를 구비할 때 어디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어떤 걸 구매를 하면 시간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매트리스가 아닐까요? 매트리스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매트리스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매트리스 밑에 뭐가 있죠? 프레임. 맞아요. 프레임이 진짜 개 악질인 게 여러분들이 쿠팡 로켓 설치가 가능한 프레임들을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쿠팡에서 주문을 했었을 때 보통 업체에서 해피콜을 주니까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기다리면 연락을 안 줘요. 혹은 연락을 주더라도 배송 일정을 많이 밀려가지고 한 달 뒤에 갑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오프라인 점포 알아보시거나 지역의 가구 매장이나 가구 상사에서 프레임만 보급형으로 가성비로 구매를 하셔서 직접 배치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이케아가 있다면 직접 보고 우리 공간이랑 좀 그 핏이 맞겠다 싶은 건 내가 현장에서 보고 그 배송까지 요청을 하면 배송이 보통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5만 원 때문에 한 달을 날릴 것인지 아니면 5만 원을 지출을 하고 한 팀을 더 빨리 받을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임대 다마고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제가 내부 공간하고 고객을 받기 직전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공실에서 그 객단가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간대여 공략집 공동사 선달이었습니다. 게스트 플랜맨이었습니다. 멤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우리가 다마고치 1부부터 3부까지 찍었을 때 그래서 내부는 언제 보여줄 거냐. 오늘 며칠이죠? 8월? 오늘이 8월 6일입니다. 8월 6일이죠. 우리가 입주하는 기간이 앞으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실측차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청소나 집기 구비가 되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건 힘들 것 같고. 입구 쪽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들어오시게 되면은 좌측면에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여기는 냉장고. 네.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하고 이렇게 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요. 건조기랑 세탁기랑 따로 있는데 이게 네. 처음 쓰는 사람들은 뭐가 세탁기인지 건조기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메뉴가 다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옵션으로 들어있는 거. 저는 전자레인지가 빌트인인 건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기본 옵션으로 빌트인으로 있네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보여드릴까요? 안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화장실이세요. 이전에 살고 계신 분이 안 가져간 거 있어서 요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샤워 부스, 문 열고 닫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 더 이상 새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그쵸. 그게 이제 또 여기 스타일러가 있는데 안에 이전 세입자가 물품이 있어서 그쵸. 안에 열 수는 없고 네네. 저는 찍었던 사진으로만 첨부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일단 보통 오피스텔 브랜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월패드 브랜드가 있는지를 보면 되고 두 번째로 위에 보면은 에어컨이 있잖아요. 저게 에어컨이 아니라 에어컨 인척하는 송풍기인 경우가 있어요. 브랜드가 걸려져 있으면 에어컨이다. 실제로 우리 아까 작동했었을 때에도 네. 굉장히 냉감 괜찮았었고 네. 보면은 굉장히 천장이 높아요. 네, 맞습니다. 몇 미터죠 여기가? 약 친구가? 4m 정도 돼요. 그렇죠. 4m 정도면 위에도 꽤 생활할 만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한번 위에서 한번 서 있는 높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건전한 남성들도 다리 펴고 허리 조금 쭈그리면 이 정도까지 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쪼그리면은 문제가 없다. 물론 여기 이쪽 부분에는 머리가 닿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 친구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어차피 누워있는 공간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앉아있고 쪼그려 있는 장소는 이쪽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뒤에는 다 수납장인 거죠. 네, 이렇게. 저런 사이즈의 수납장이 여기 아래에도 우리 아까 봤었을 때 네. 테이블 옆에 세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 정도면 거의 가정집인데. 단기 임대로 한 달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구성된 경우에 여기 위에도 그 매트리스를 넣고 여기 밑에도 매트리스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3명, 4명에서 묵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답답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느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반적인 지금 톤앤 매너가 화이트 우드다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 시트지로 도배를 할 거 아니면 기존 톤앤 매너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성 자체는 굉장히 알차다. 네, 맞습니다. 실측은 혹시 다 끝나셨을까요?
아니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공간 같은 경우가 평수로 따지게 되면 위아래를 전부 다 합치면 10평 조금 넘을 텐데, 근데 보통 산정을 할 때는 저기 위에 공간은 다 다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공간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의 면적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부 복도랑 여기 우리 그 거주하는 공간, 이 공간만 산정이 돼서 실제 전용 면적 같은 경우 6평이 딱 되거나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뭐 짧게나마 잡기술 같은 팁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중계업을 할 때에는 최대한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갤럭시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광각을 써서, 지금은 층고가 높아서 위에 화면이 살짝 빈 느낌이 드는데 바닥이 전체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와 양 위쪽에 노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옆이랑 오른쪽이 살짝 비춰줘야지 이런 공간이 더 개방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바닥에서 위로 이렇게 이게 무작정 넓게 찍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실제 공실일 때에는 여러분들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 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정면에서 한번 찍고, 이건 내가 기록하는 정도고, 내가 이걸 플랫폼에 판매하는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서리에서 살짝 위로 올려가지고 내가 그 세팅을 해놓은 오브제가 살짝 비춰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밑에 공간에는 생활 공간이잖아요. 여기 위에가 이제 공간이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이제 소파나 오브젝트들이 들어갈 텐데, 이런 거 들어갈 때 내가 2인 소파를 어떻게 놓을 것이고, 협탁이 여기 이런 창틀과 그 바닥의 높이가 상당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보통 이런 식의 샤시 같은 경우에는 와인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인테리어 오브젝트로 굉장히 알맞은 장소가 될 것이다.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콘센트랑 그 인터넷 선이랑 그리고 TV 선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한쪽에만 있는지 다른 쪽에도 있는지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여기 오피스텔 구매하고 사전 점검 나온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공실 상태이다 보니까 횡한 건 감안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꾸며질지 미리 공실 상태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즐거운 실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실측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게 4타. 이제 잡다. 294. 보통 300에 기대 보시면 되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보면은 계단에 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편차를 5에서 1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중점으로 재야 되냐면, 실제 이제 높이, 거주 공간의 높이랑,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매트리스 세팅을 하더라도 프레임을 안 넣을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프레임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 상태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버리고 매트리스 세팅을 하면 저게 이제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제 여닫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쪽 그 수납 공간들을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공간을 살리면서 쓰려면은 실측을 할 때 어떻게 열리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공간 경우에는 빔 프로젝트를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 그쪽에 하거나, 아니면 이쪽 그 난간 있잖아요. 네. 난간에서 이렇게 쏜 다음에 공유를 조정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걸 쓰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밤에 와야지 좀 더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세팅 끝나고 밤에 한번 같이 오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멤버님과 함께 실제 내부 실측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방문을 했고요. 정말 원 취지에 맞게 실측은 전부 다 마무리를 했고, 내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복층을 살고 있어요. 이제 보통 밑바닥 면적만 쓰고 위에는 잘 안 가고, 원래 계획은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위에 조금 다 친구를 세팅해놓고 밑에서 깔끔하고 스튜디오로도 써보고 이거저거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일단 삐걱삐걱거리고, 그 에어컨 바람이 네. 선풍기 같은 거 해도 서큘레이터 안 쓰면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여기가 4m인데 제가 오가고 있는 데가 5m, 5m 높아요. 네. 맨 2층이라서 네. 쓸데없이 비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복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성은 제가 봤을 때는 최악에 가까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임대 매물 뭘 잡아야 된다? 좀 하자라고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임대차 시장에도 살짝 그 메인 타겟에서 벗어난 물건들을 임대차 허가 받는 게 조금 더 용이하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 찍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부 실측도 하고 공간 소개도 해주시고 있는데 일단은 네. 제가 이 물건을 고르면서부터 생각한 게 이제 보통의 사람들 가방에서는 복층에서 살고 싶다라고 네. 모르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은 아 내가 이거 안 맞구나 하고 다시 이제 복층이 아닌 일반 매물로 가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1년 동안 계약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어차피 내가 뭐 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한 번쯤 괜찮겠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벗어난 것도 타겟팅이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여기가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복층 면적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화면에 그 보여지는 면적이 전부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일주일에 40만 원 이상 못 받았을 거예요. 절대적인 공급 면적이 작고 공간 분리도 안 되잖아. 제 개인적인 추천은 그 분리형 원룸 내지는 이제 복층으로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 2룸, 3룸, 뭐 이제 오피스텔도 당연히 포함해서 그 아파트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아파트나 빌라 그 단기 임대는 제가 별도 편에서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겠지만 초심자가 접근하기에는 좋은 선택은 아니다. 내가 임대인이라면 조건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임차인이다. 근데 빌라에 들어간다. 반지하다. 아, 이거 최악의 경우에 방 못 빼. 1년 동안 진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멤버님이 우리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가구 짓기 쪽으로 넘어갈 텐데 네. 어떻게 공간을 꾸며야 할지 좀 그림이 그려지실까요? 대략적인 그림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무래도 위층에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 네. 이제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는 아무래도 소파나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제가 갖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쇼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인이라고 하면 네. 길이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은 평일 오전이고요. 지금 뒤에 있는 집기들을 세팅하고자 플랜맨 멤버님의 공간에 온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세팅해 보시죠. 청소기 아마 다른 거 쓰기를 정해볼 수도 있는데 네. 가만해서 일단 들고 오자. 네. 박스나 이런 거는 미리 다 깔아두니까 네. 언박싱 해볼 테니까 저는 그냥 시간 갖고 할게요. 네. 오, 된다. 올라가야죠. 아, 거울이에요? 일단 그 박스는 네. 그 하는 거는 오일칠 한 다음에 네.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 매트리스나 깔판 먼저 해야 돼요. 서큘레이터인가 무엇이 그 선풍기 필요하다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바람 하나도 오네요. 맞아, 매트리스 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에이. 이런 거, 그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나 가전 같은 거, 그 뚝방은 이제 한 달 정도는 네. 그 광풍 정도를 보내놨으니까. 네. 근데 가급적이면 세팅한 날 한 번 더 써요. 그래야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처음 써도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네. 여기 박스 다 접어서 네.
공송장 다 떼가지고 박스에 분리 배출하라고 써있었거든요. 그 제가 준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 빌려있어요? 맞아요.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끝까지 밀어버리고 넓겠어요. 그것도 보니까 단자가 꼬실마다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앞쪽에 있는 게 있고 이쪽에 있는 게 곳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콘텐츠 연장해가지고 콘센트 여기다가 뽑고 그셋 여기다가 하나 뽑아서 확장하고 충전기 같은 거는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맞아요. 어차피 그 USB도 꽂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시간 없죠. 제가 일로 갈 테니까 이를 저한테 밀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를 안쪽으로 밀고 제가 뜯으면서 여기서 착 이렇게. 이거 붙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넘어가면은 저는 해줘야 될 게 선풍기랑 이거 저 청소기 빼고 이거 붙으면 TV 못 꺼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예요. 이 정도면 되다 보니까 뭐 눕히면은 뺄 수 있긴 하겠다. 소독이 이 상태니까 일단 전용 주방에다가 놓고 이 상태로 일단 피고 매트리스까지 세팅이 완료가 됐고 깔맞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거 매트리스가 정확히 각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거라 위에는 좀 바삭바삭해요. 그런 게 있고 길이 맞아요? 길이 맞으면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 가서 넣으면 됩니다. 괜찮은데? 오, 됐다. 세팅할 때 기본은 우리 그 군대에서 각 잡고 네. 목표를 이런 거 그새로 할 때처럼 이렇게 하고 밑에 이거 안 나오게 하면은 얼추 끝나요. 만약에 되면은 밑에다가 공유 해놓고 네. 여기 이거 할 필요 없잖아.
건조기에 그 신발 돌리는 거인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은 밑에가 너무 바닥이 부드럽게 하니까 살짝 아쉬운 게 흡입력이 싹 안 나고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좋은 것 같아요. 몇 살? 이게 몇 살? 자,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6시간에 걸쳐 모든 집기를 하루 만에 세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마고치 과정 1부부터 5부까지 진행하였는데요. 운영단에서의 마지막 에피소드 6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첫 부킹을 받은 플랜맨 멤버님의 이야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길었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 본편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간대요 공략집 공돈사 선달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플랜맨님, 우리가 다마고치를 진행한 지도 기간으로 따지면은 6주 차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난 시점이었고,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계약 과정, 전대차화를 득하는 과정 자체는 짧았지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전 세입자와의 임대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노가다 브이로그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바가 있죠. 네. 이 과정을 한 사이클을 돌려보자라고 우리가 최초에 기획을 했던 게, 공간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장 발급받고 플랫폼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첫 판매까지 한번 사이클 운전을 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를 사이클 한번 돌려봤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야 내가 이거 도전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돌려보니까 나도 되네?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반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응원도 있고 네가 되겠냐 이런 뭐 질시 섞인 반응도 있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했나요? 일단 가까운 사람들 반응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긴 한데
보통은 야 네가 버스 운전하면서 그 시간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야 그거 잘 되면 맛있는 거나 사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응원을 해주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편이자 이상편이고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똑같은 과정을 운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이클을 돌렸을 때 나 이거에서 이거 벌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쟤는 나보다 못했거나 나랑 비슷했던 애인데 쟤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수단을 확보를 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개 바구니 이론처럼 나를 수렁으로 다시 불러일으키는 좋지 못한 이견들이 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에서 응원을 받고 있다라는 건 본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죠. 주변에서는 사실 단기 임대라고 말을 하면 처음부터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나요? 한 아니요. 사람이라도? 아니요. 에어비앤비는 뜨문뜨문 있었죠. 네. 이거 에어비앤비야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콘텐츠에서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고 3,400주는 전대업이고 이건 이래서 이건 합법이고 이건 불법이야 라고 말을 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눈에서는 공간을 빌려서 쓰다가 나가는 과정이 비슷해 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뭐 지인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공간 대여 업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한 사이클을 돌려보고 운영단에서 봤었을 때 네. 고객을 생성하고 만들고 플랫폼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트래픽을 끌어오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난이도를 따져봤었을 때 여러 가지 부업이나 그 엔잡이 있을 텐데 단기 임대는 난이도가 상중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십니까? 물론 단기임대도 뭐 3,3M2나 뭐 렌탈 스튜디오 뭐 소사무실 이렇게 분류를 나누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도전한 이 3,3M2나 리브애니웨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상중하 중에서 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에서 운전을 하는 게 본인 본업이잖아요. 네. 본인을 기준으로 동료들한테 추천할 정도의 아이템이 되나요? 전 충분히 추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천을 하겠다고 내가 마음먹은 이유 가장 큰 한 가지가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직장인들이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버스 운전 기사님들 보시면은 다 격일제 또는 교대 근무를 하시는데 경기도 외곽 중에는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부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제 단기 임대 플랫폼은 많아봐야 달에 4번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만약 공간이 판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걱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본인이 운영하는 숙소가 한 절반 정도만 차요. 네. 안 팔리는 기간이 한 달에 15일 정도가 됐어요. 그럼 본인은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로 뭐 내가 살아도 되고 내가 여기서 여행한다 치고 1, 2주일 생활해보는 것도 어차피 내 집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다음으로는 내가 여기서 추가 수입을 발생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문토에서 자기개발 한다던가 모임회를 열어가지고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공간이 주거 형태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꼭 사람들을 주거 형태로 머무르게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을 판매를 할 때 6박 7일 단위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 달에 발생할 로스가 적으면은 2, 3일, 많으면은 한 6일까지도 자연적인 로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라면 이 일정을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도 지금 멤버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모임 공간으로서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공간 대여, 기타 플랫폼들이나 촬영장으로도 판매가 병행이 가능할 거다. 그럼 내가 하나의 공간을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여러 가지 A/B 테스트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건지 더 원활하게 채택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시간 단위로 판매하고 객단가를 높게 받는 뭐 촬영장 형태나 뭐 렌탈 스튜디오와 유사한 형태로 공간을 판매를 해봤는데 이게 적성이 맞네? 그럼 내가 다음에 운영하는 공간은 기존의 단기 임대 운영 경험을 참고를 해서 확장하는 방향성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써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만든 공간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머무는 가격보다 높은 생산성을 띄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같이 병행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지금 말씀해주신 모임이나 뭐 유튜브 영상 촬영이나 이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디테일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3,3M2 플랫폼에서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숙소 정보가 사라졌다라든지 네. 뭐 이야기 겹쳤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 하나의 콘텐츠들도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현 시점은 8월 거의 말에 가까운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다 보니 실제 현실과 영상 콘텐츠 간의 갭 또는 괴리가 3주 정도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주 정도라는 시간에 정말 버라이어틱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하나하나 찍는 것도 이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건 제 채널보다 여기 저측에 팬매님의 채널에 가서 브이로그 형태로 직접 투고를 해서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랜맨 멤버님 이제 다마고치 과정을 끝내면서 앞으로 공간대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실 거고 고도화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상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과 거의 겹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예비 구독자분들에게 본인은 PR을 하는 시간을 갖고 다마고치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대 버스 운전을 하는 청년 플랜맨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초년생 입장으로서 처음으로 부업에 도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시점에서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제 채널을 보시면서 이 친구도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단기 인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 발생되는 에피소드나 이슈 사항들이 어떻게 될지 나도 알고 싶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마고치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투표를 한번 올렸었잖아요. 네. 전대차 허가를 대신 해드리는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제출할 의사가 있냐라는 설문인데 제가 지금 화면 정중앙에 띄워놓을게요. 이걸 보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엑시트를 할 때 권리금이 되는 그 기초적인 허가 네. 사항을 난 50만원 언더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90% 이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대차 허가 영상에서 쉽게 말을 했지만 사실 전대차 허가를 핸들링을 하고 또 부사님 만나고 임대인분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시간이 못해도 2번 3번 만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에게는 사실 서비스를 제공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고 참도 없기 때문에 공돈사 정규 과정을 수료한 멤버님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제공을 해볼까 합니다. 전대차 허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멤버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지역에서 이제 보증금 시설비 n분의 1로 운영하는 공동 운영이나 아니면 보증금이나 시설비를 위탁을 하고 그 위탁한 금액에 맞춰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위탁 운영도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이미 정규 과정을 수료하신 멤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약 없이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영상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자본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이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도저히 혼자서 운영할 때 그 리스크를 짊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위탁 신청을 해가지고 혹은 공동 운영을 신청을 해서 한 절반 정도 금액, 보증금 500에 시설비 200 정도 되고 이제 권리 획득 비용, 기타 비용까지 해서 700만 원에 내가 숙소의 50%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은 할 거예요. 단순히 이런 게 있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전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단기임대 자체가 에어비앤비나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와 다르게 안전적인 운영 형태인데 거기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리스크를 나눠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자산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혹은 첫 부업이나 이제 N잡 재테크에 있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든 사람을 다 받을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멤버님 한번 선발해서 이분 상대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마고치가 진행이 되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후보분들을 여러 명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중에 선발한 게 멤버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고요. 첫 부킹까지의 이게 1년의 여정은 우리가 정말 빠르고 인상 깊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객단가를 높이고 그리고 엑시트를 할 때 주기적으로 채널에 나와서 견학 같은 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수 있으시죠? 자, 지금까지 단기임대 다마고치 짧지 않았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간대요 공략집 공돈사 선달 게스트 플랜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상황에서 공간대여 창업해도 괜찮을까요? 회사를 다니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임차가 맞춰지지 않는 내 공간들 언제까지 공실로 둬야 할까요? 당신의 고민 공간대여 공략집
공돈사에서 해결하세요. 매월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부터 공간대여 다마고치 1대1 코칭까지 월급 외 파이프라인, 월세 수익률 극대화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이력 한 줄이 되기를. 공돈사. 지금까지 운영기간 3주 반 동안 4주 안 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4주 안 되는 기간 동안 누적으로 얼마 번 거죠? 570만 원 정도 됩니다. 야, 왜냐면 저는 약간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숙소에 비해서 내가 퀄리티가 높다. 플랜맨 멤버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거의 우리가 얼마 만이죠? 한 달 반 만인가요? 영상 몰아보기 빼고는 사실상 뭐 한 달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부킹 받을 수 있을까 생각 고민 많이 하다가 8월 12일에 첫 부킹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러면 첫 부킹을 8월 12일쯤에 받았고, 네.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9월 초, 지금이 9월 9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날짜 기준으로 총 얼마 정산 받은 거예요, 플랫폼에서? 정상 받은 금액은 420만 원 정도 되고 앞으로 한 150만 원 더 결제 받아야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업 개시하고 지금까지 운영기간 3주 반 동안 4주 안 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4주 안 되는 기간 동안 누적으로 얼마 번 거죠? 570만 원 정도 됩니다. 야, 어떤 사업을 해야 그 3주 반 만에 570만 원을 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비용은 아직 안 뺀 거죠. 네네네. 뭐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마고치를 진행을 하면서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다며. 네. 다마고치 8월 12일 날 첫 부킹을 받고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건 다마고치 과정에 참여하길 잘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네. 내가 도전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모르고 무지하면은 결국에는 타인의 경험을 내가 돈 주고 사든 어떻게 해서든 그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여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눈앞에 있어요. 3개월 버튼이 있어요. 3개월 뒤로 리셋할 수 있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본 네. 과정을 이제 쭉 시청해 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더운 날에 이제 저희가 직접 세팅하겠다고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힘들었다. 3주 반 만에 570만 원 매출 쌓아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플랜맨 멤버님께서 어쨌든 성과를 실제로 발생시키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막상 33M2 단기 임대 숙소를 오픈을 해보고 운영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난이도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막상 해보니까 나는 쉬웠다, 어려웠다. 일단 오픈하는 것까지는 내 기준에서는 쉬웠어요. 다만 이제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내가 과연 처음 경험이니까 고객이 혹시나 부킹이 언제쯤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마고치 영상 1부에서 아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합법 외도민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었을 때에는 개인으로서 다른 강의를 듣고 이제 버스 기사 운전권까지 있고 그 땅볕에 이제 음료 들고 저기 강서구 까치산 저기 위 언덕백에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면 그거와 대비했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었죠. 그건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난이도가 다르죠? 네, 네. 아무래도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쉬웠다. 근데 이것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 꼬이신 분들은 그건 너니까 쉬운 거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운칠기삼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준비를 해보고 미리 경험을 쌓아놔야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에어비앤비의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개사님과 커뮤니케이션도 오히려 더 원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자신감 있게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운영하는 숙소가 어디 지역인지 오픈은 안 했고 앞으로도 오픈할 생각은 없지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월세 보증금 그리고 신축이니까 옵션도 사실 단기 임대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너무 조건이 좋아서 나는 못할 것 같다. 합법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여기는 전대체 안 해주겠지. 포기할 만한 가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본인은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이랑 안 받은 사람은 결국에 행동을 했냐 안 했냐만 있을 뿐이지 그 변명은 다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사님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본인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을까요? 네. 막연하게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중개사님을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지 일단은 중개사님이 알아야 돼요. 중개사님은 집주인분은 본인한테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치. 고객이기 때문에 세입자보다는 고객 위주로 편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갔을 때 행동력도 중요한데 내가 깔끔하게 있고 단정하게 있고 자신감 있게 찾아가서 나 이런 걸 하겠다 먼저 의사 표현하시면 중개사님이 딱 보고 이 사람은 그래도 이미지를 보아하니 내가 조금 믿어줄 수 있겠다
오히려 더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개사님과 조율도 하고 임대인분과 조율을 하고 내가 계약서도 쓰고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낮은 문턱 하나를 넘은 것뿐이지 이게 끝은 아니잖아. 이것만 했다고 나한테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33M2를 처음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 깨달은 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영상을 시청하는 33M2 창업, 단기 임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사업을 첫 시작하면서 깨달았고 느꼈던 부분은 아무래도 내가 이걸 오픈을 했는데 예약이 안 잡히면 어떡하지? 부킹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열흘 정도인가 공실 기간이 있었죠. 첫 부킹 이후로. 네, 처음 진입했을 때 1화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일주에 단가를 70만 원으로 세팅하고 처음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는 되게 얼마 없었어요. 숙소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었는데 전 4개인가 5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오픈하고 난 다음에 혹시 리스트 보니까 한 13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달님과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그 금액만큼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그 최근 영상 콘텐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미리 드렸던 것과 같이 일단은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원룸, 오피스텔, 뭐 신축 찾아가가지고 여기 뭐 천에 얼마예요? 아 그래요 저 계약할게요 하고 전대차 허가를 안 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판매자가 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대차 허가까지 받은 노고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기본 객단가 그때 당시에 평균가가 임대료 55, 관리비 15였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70이었고 7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만원, 2만 원 정도 해서 우리가 4주 판매를 하면 우리가 목표 금액은 대충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우리가 막상 들어가니까 뒤에서 우르르르 여기 되나 보다 얘들아 투더문 가자 하면서 이제 붙은 사람들이 한 6부대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태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 뭐 오픈 이벤트 합니다. 사실 오픈도 아닌데 맞아요. 안 팔렸는데 오픈 이벤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객단가를 제가 이제 정했던 마지노선은 얼마냐면 39만 원이거든. 내가 원래 생각을 했던 그 금액 대비해서 20만 원이 더 떨어지면 사업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금액보다 낮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었잖아요. 아, 네. 근데 이건 솔직히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다마고치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생산성 대비해서 이제 그 플랫폼에서 공급자 수요가 너무 넘쳐난다.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반년, 1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1년은 못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느꼈겠지만 네. 이제 나한테 경쟁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내가 원래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아니죠. 소수의 사람들이 같은 단지에 있는 거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긴 해요. 왜냐면 그 이용하는 기간이 일주일 단위니까. 뭐 제 거 부킹 됐으면 내 거 쓰겠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7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저는 그 경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을 다 돌았는데 얘도 이제 부킹이 안 됐고 얘도 부킹이 안 됐네. 그럼 얘 둘한테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가격을 한번 협의를 해볼까? 라고 되는 게 이제 구매자의 심리거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꺾여가지고 구매자님 제발 부킹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게스트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봤을 때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었을 때 1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호스트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지금까지의 생산성 우리가 예측했던 게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있고 근미래에 다가올 상황이 있을 텐데 다 감안해서 본인이 운영했었을 때 본인은 메리트를 느끼고 계속 운영할 자신이 있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1년 정도는? 네, 왜냐면 저는 약간 자부심 있어요. 내가 내 숙소를 꾸몄지만 다른 숙소에 비해서 내가 퀄리티가 높다. 그리고 다른 숙소가 퀄리티가 낮지만 금액이 낮지만 여기 부킹되고 어차피 내 것도 될 거니까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13개 단지 중에 부킹된 3개 숙소가 그 하나는 투룸이었고 네. 하나는 이제 테라스가 딸려있는 엄청 넓은 평수였지 않습니까? 네네.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가 이제 본인 숙소인데 나머지 10개 숙소는 지금 뭐 장난 아니거든요. 거의 뭐 제가 아까 보니까 33만 원에 팔더라고요. 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지금 그 플랜맨 멤버님께서 지불하는 월세가 얼마냐면 120만 원에 그 관리비 별도로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140에서 16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면 누군가 140을 주고 이 숙소에 들어왔었을 때 일주일에 35만 원에 팔면 4주를 다 팔아도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판매했던 금액이 전부 다 그 금액을 토탈을 했었을 때 대충 50만 원 초반대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10개 숙소가 정말 경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부킹 이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유롭고 트래픽을 끌고 오는 방법도 우리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성과까지 낸 입장에서는 걱정이 조금 덜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룸형 오피스텔 좀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 단기 임대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수명은 2년에서 3년이었는데 1년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생산성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본인이라면 그 빨리 매출이랑 이런 걸 깔끔하게 미리 쌓아놔.
쌓아놓고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서 우리가 그 권리금을 주고받고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나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내가 운영했던 그 예약권들이나 이런 것도 다 취합해서 매물로서 엑시트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로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늘려야죠. 그렇죠. 늘려야죠. 근데 만약에 늘리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원룸보다는 투룸 혹은 쓰리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건 이제 플랜맨님께서 직접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일단은 다마고치에서 선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엑시트까지 보여드리겠다 맞아요. 였기 때문에 저는 엑시트를 먼저 할 겁니다. 좋습니다. 엑시트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 더 큰 공간을 여유롭게 운영해 보는 모습을 개인 채널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공유가 안 됐지만 그 운영한 기간이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달 정도 수십 개 숙소 관리했을 때랑 비슷한 난이도 LCS가 우다다다다다 꽂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이제 플랜맨님 채널에서 공유가 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그리고 고정 댓글에 기재가 되어 있는 플랜맨님의 채널 방문하셔서 구독까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한 사이클을 돌리게 됐을 때 조금 공격적으로 확장을 준비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본인 자본이랑 이제 다른 그 외부 자본을 이제 합산을 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본인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준 것처럼 네.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수소를 오픈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대차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이때 걱정거리 있어요 혹시? 솔직히 전대차는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뭐 사실 하루 만에 전대차가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전대차가 어렵다 하는데,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 앞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고, 중개사 그리고 임대인 이 둘 내가 상대만 잘하면 충분히 협상에서 메리트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 장기로 쓰는 고객, 우리가 그 트래픽을 테스트하면서 유입된 고객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고객이 원래 최초에 결제 요청을 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에 500이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그걸 끊어서 결제를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이거 결제 끊어서 한 겁니까? 그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분이 네.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 분께서 결제를 했었을 때 3사멘트 결제를 할 때 5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결제가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할 결제로 나누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 케이스는 아니긴 한데, 뭐 사실상 3사멘토에서 외국인 게스트 받아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정 금액 이상으로 이제 결제 요청을 할 때 우리나라도 그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왔었을 때 다른 이제 타국의 원화로 결제되는 걸 막아놓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이상한 인증 서비스가 있어요. 국내 카드사 연동해가지고 본인 인증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건 뭐 카드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제를 받는 플랫폼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왔었을 때 이시사항이 많을 수는 있다. 현달님, 이제 단기 임대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일단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미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옥도고, 그냥 손실을 금액을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왜냐면 결국에는 단기 임대가 지금은 플랫폼에 종속이 되어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게스트 저렴하게 이용하니까 좋죠. 플랫폼 거래 금액이 늘어나니까 좋죠. 근데 호스트 지금 본인 상황에서 겪어보니까 어때요? 이거 출혈 경쟁이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5명 있었을 때 이 정도 생산성이면 괜찮겠다 하고 지금 들어갔었는데 지금 13명이잖아. 네, 맞습니다. 1년 뒤에 몇 명까지 늘어날 거. 그 단지 포함하고 그 네. 인근까지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한 30채는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명, 30명 정도 될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왜냐면 우리가 들어갔던 시기랑 숙소 오픈한 시기가 딱 한 달 차이가 나는데, 이 한 달 동안 사실상 7개, 8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호스트가 열심히 이제 뭐 끓여놓고 판매를 하고 후기를 쌓고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받는 숙소가 되면 객단가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공급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으로 넘어가니까 이 단계를 스킵을 하고 바로 이제 가격 경쟁, 출혈 경쟁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선달님, 네. 그럼 앞으로 호스트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까요? 뭐 사실 정해진 정답 같은 경우에는 또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객단가가 낮았던 분들은 몇 명이 들어오든 말든 원래 일주일에 25만원, 30만원에 팔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랄 게 없겠죠. 왜냐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올 테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이미 선점되지 않은 오피스텔 단지 수요조사, 입지조사 끝내고 월세에 뭐 120에서 150 가까이 지불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랑 똑같은 조건인데 35만원에 던져요. 모르는 사람이. 그럼 얘는 이거 팔수록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출 이자 안 내는 임대인이라고 해봐요. 더 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내가 월세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냐고.
좋은 미래가 그려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제시하는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거 공간을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받아서 제가 뭐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든 간에 앞으로 단기 임대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 운영을 할 거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제가 기존의 숙소 운영하는 것과 같이 구매자들한테 직접 다가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 임대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무인화, 자동화 이런 거에 대해서 로망을 좀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인화, 자동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발품을 팔면 큰 생산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랫폼에 종속된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판매가 된다면 내 단지에서 업로드된 숙소 13개와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가격으로 구매자가 이용을 하냐 마냐만 결정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일부에서 언급을 했던 1주 70만 원이라는 객단가도 저는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B 테스트를 해봤을 뿐이고, 일단 결제는 받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객단가가 아니었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앞으로의 과정,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전달드릴 수 있다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달님, 네. 이때까지는 단기임대 주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절히 친한 전대차과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안 하려고 해요. 뭐 어차피 뭐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들 안 받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룸에서 시작을 하는 걸 조금 그 체인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보자, 프랜차이즈 형태를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원래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단기 임대 비중을 채널에서 조금 더 이제 언급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정확히 반대로 갈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은 그 관련돼가지고 주거 공간을 직접 계약을 하든 위탁을 받든 해서 실제 제가 그 세웠던 가설이 있잖아요. 그 가설에 맞게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과거 쉐어하우스 우수처럼 실제 호스트들이나 게스트가 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편리한 플랫폼을 지향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프랜차이즈와 플랫폼 그 정확히 그 가운데 사이쯤에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 저는 해당 내용을 유튜브 콘텐츠로 소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 콘텐츠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오픈하지 않아요. 전부 다 엑시트가 끝난 다음에 과거에 이런 사업을 했었다라고 리뷰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대차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랑 여러분들에게 필요성을 강조를 하느라고 필요 이상으로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멤버님을 떠나서 같이 운영했던 그 협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전달을 드렸다고 판단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걸 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게 되면 신뢰성이 깎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미리 이룬 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발생시킨 것들에 대해서만 채널에서 언급을 할 거예요.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단기 임대 비중은 점차 내릴 것이고,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나 공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공간 대여 고민 상담소부터 타 공간의 생산성 검증이나 실제 공간 운영자 분들을 찾아가서 어떤 취지로 공간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공간에서 어떤 걸 꿈꾸셨는지, 그리고 목표하는 목표 달성을 하셨는지 찾아가는 인터뷰 콘텐츠들, 이런 시그니처 콘텐츠들을 앞으로 많이 쌓아나갈 예정이에요. 참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머리가 살짝 삥 들거든요 지금. 근데 모쪼록 이제 플랜님이랑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사실. 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대충 실제 기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3주 만에 계약이 끝났고 숙소 구비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이제 운영 기간 한 달 만으로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이 매출 500만 원 이상 발생했다면 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이 과정을 판단을 하는데, 플랜맨님 생각은 어떠세요? 첫 사업 도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첫 시작부터 아주 그래도 선달님 덕분에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도 단기 임대를 비롯해서 뭐 파티룸, 모임 공간, 뭐 여러 형태의 공간들이 있을 텐데, 아이템만 바꾸고 다마고치의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해서 콘텐츠 발행을 하고 과정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만약 그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에 기입된 콘텐츠들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플랜맨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숙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채널이 아니라 플랜맨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첫 기획부터 언급을 할 텐데, 해당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영상 끝날 때 플랜맨님의 유튜브 채널도 같이 표시가 될 텐데 구독과 좋아요 같이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공간대요 공략집 공도사였습니다. 게스트 플랜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